아내가 이상합니다. 결혼 15년 차, 아내 정숙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설거지를 하는 것, 낮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 저녁이면 저를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런 일상이 15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52세입니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월급 받아 생활비 내고 아들 학비 대고 노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김정숙, 49세입니다. 전업주부로 집안을 지켰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22살, 지방대학에 다니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외출할 일이 없어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옷도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차림이 아니라 외출복이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몇 시에 오냐고 물으니 저녁 전에는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내가 집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하면서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외출했습니다. 매번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낮에 아내에게 전화하면 잘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에야 회신 전화가 왔습니다.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카페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있었냐고 물으면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밖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그냥 동네를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집 근처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먹겠다고, 바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먹자고 하면 좋아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까지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전화 통화에서는 밖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집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까 전화했을 때는 밖에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표情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마트 갔다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마트만 갔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내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아내의 사생활이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화면을 슬쩍 보니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민수 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내 친구 중에 민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왔습니다. 카톡 많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라고 뜬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사람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자 친구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하자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걸까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화장을 했습니다.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옷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르는 검은색 원피스, 베이지색 블라우스, 회색 가디건, 향수도 뿌렸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향수였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은행 좀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은행에 가냐고 물으니 통장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갈까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혼자 다녀오겠다고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은행 다녀왔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래 걸렸다고 하니 사람이 많아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손에는 은행 서류가 없었습니다. 통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외출할 때와 똑같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내가 오늘 오후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 친구도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 직장 사람들이니까 남녀 다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끝나냐고 물으니 저녁 때쯤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같이 먹고 오냐고 물으니 각자 먹고 헤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후 2시에 외출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가방도 평소 쓰지 않던 작은 핸드백이었습니다. 구두도 굽이 있는 것으로 신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친구들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난 걸까요? 그 민수 씨라는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요? 둘이서만 만난 건 아닐까요? 6시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7시, 8시가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걸까요? 8시 30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술 마셨냐고 물으니 조금 마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다고 하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도 있었냐고 물으니 5명 정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었냐고 물으니 그냥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영수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어떤 식당에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손수건, 립스틱만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내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숙취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아프냐고 물으니 조금 그렇다고 했습니다. 해장국 끓여줄까 제안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 먹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인데 또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잠깐만 만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상담해 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의심한다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곧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월요일 점심시간, 회사를 나와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24시간 심부름센터, 완벽한 비밀보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 미행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의뢰가 흔한 모양이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밀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미행 기본 요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상세한 동선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특정인과의 만남이 포착되면 그 사람의 신원도 조사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인적사항, 주소를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일주일 후에 최종 보고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핸들만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미행시키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일부터 미행이 시작됩니다. 아내의 모든 동선이 보고될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도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우유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심부름센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내의 모든 행동이 감시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내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할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올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오전 10시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오전 9시 30분에 외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559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은행이라고 했던가요? 마트라고 했던가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다가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심부름 센터였습니다. 중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오전 10시에 559 복지센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센터라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왜 간 걸까요? 노인복지센터라고 했습니다. 3층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2시간째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원이 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녀 모두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이라니. 그럼 의심할 게 없는 건가요? 외도가 아니라 정말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오후 2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복지센터를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카페로 이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카페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과 대면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봉사활동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리게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회사를 나와 심부름센터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배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담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 봉사자도 2명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복지센터 담당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확대해도 글씨가 선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문서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얼마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약 40분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친밀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로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봉사활동은 핑계고 실제로는 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공무원이라는 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괜히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는 다른 관계인 건 아닐까요? 내일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일 끝나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들렀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씻고 밥 먹자고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청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복지센터에 갔고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게 비참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또 거짓말을 할까요? 오전 10시, 예상대로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경로로 복지센터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복지센터에서 3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은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 30분간 창구에서 업무를 봤다고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갔냐고 물었습니다. 단독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은행까지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인출하는 걸까요? 혹시 그 남자한테 줄 돈을 찾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목요일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복지센터, 그리고 다른 장소. 오늘은 복지센터 후 구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구청이라는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원실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약 20분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민원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금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상자가 화요일에 만났던 그 남성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식당이라고 했습니다. 둘이서 식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습니다. 전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외도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어디 가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봉사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자원봉사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센터장님을 만나 인사드렸습니다. 정숙 씨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시다니 정말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청소를 돕는 일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밥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웃으며 이야기 나눌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사회봉사 80시간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센터장님이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료 확인서를 건네셨습니다. 아내는 확인서를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계속 봉사하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진짜 자원봉사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계속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기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복지센터는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봉사센터에 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젊은 부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들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뭔가 어색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완벽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이겨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명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둘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다행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도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웃었습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본다고 말했습니다. 뭐 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느새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얘기, 친구들 얘기, 미래 계획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방학 때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지역 우수 봉사자 시상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부부 봉사자 부문에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감사하게 받는 게 예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받자고 말했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 많은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상장과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도 하고 의심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장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우리 첫 상이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오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방학으로 집에 왔습니다. 저도 내일 복지센터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환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식구가 함께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아드님이구나라고 하셨습니다. 키가 정말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젊은이가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닮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방학 동안 계속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 웃으며 대화한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미행까지 했습니다. 외도라고 생각했고 이용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창피해서 숨긴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해서 상처 준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부란 완벽한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수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아내의 침묵은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도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함께 사랑하며.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처럼, 새하얗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아내는 잠결에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